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살충제 달걀 유통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출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달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소재 두 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산란계 8만 수,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 2만 5천 개 규모인 남양주시 농장에서 피프로닌이 검출되었고, 경기도 광주의 6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에는 강원도 철원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요. 특히 YTN은 남양주시 농장에서 지난 6일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6만 개의 달걀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의 벼룩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등의 장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보건기구가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농가의 달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또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를 진행하며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들도 달걀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이 주 재료로 들어가는 식품업체나 음식점들은 당장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취재된 YTN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로 한 차례 홍역을 또 치른 양계 농가, 이번에는 살충제 또 달걀 파문이 이어져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원비 기자, 현재 전 농가에 살충제 전수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살충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수검사 대상 농가는 1,239곳입니다. 이 가운데 876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67개 농가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63곳이고 일반 농가가 4곳입니다. 산란계 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와 일반 농가로 구분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모두 683곳인데 전수검사가 100% 끝났습니다. 친환경 농가 683곳 중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은 앞서 말씀드린 63곳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10곳 중 1곳은 무늬만 친환경 달걀이었던 셈입니다. 일반 달걀에 비해 최고 배가 비싼 가격에 팔리는 친환경 인증 달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4곳인데 4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일반 농가는 27종 농약에 대한 잔류 검사를 실시해 종류별로 규정된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달걀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농가 63곳 가운데 28곳은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친환경 마크를 뗀 채 일반 달걀로도 유통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8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개 농가고 경상북도가 5개, 충청남도가 4개, 전라남도가 3개, 경상남도가 2개, 강원도가 1개입니다.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일반 농가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193곳 중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곳입니다. 울산광역시가 2곳, 대전광역시와 경기도가 각 1곳이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된 농가 32곳 가운데 닭의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은 6곳이고 비펜트린이 검출된 곳은 23곳입니다. 역시 조금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된 농가가 2곳, 에톡사졸이 검출된 농가가 1곳이었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된 이들 농가 32곳의 달걀은 전량 회수 폐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63곳의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을 어긴 만큼 기준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친환경 인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진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또 전수검사 자체도 부실했다는 의혹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닌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커지자 긴급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달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살충제 파문까지 겹치면서 식품 안전과 유통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살충제 검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대대적인 안전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야 할 텐데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늑장, 부실 대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취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살충제 달걀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달걀 껍데기에 찍혀 있는 표시를 보면은 이게 살충제 달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 2자리와 생산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연속해 찍혀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된 달걀은 06,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달걀은 07, 경기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08, 강원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09,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11,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13,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14,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달걀은 15로 시작을 합니다. 네.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장들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 농장과 강원도 철원군 지현 농장이 있습니다. 마리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08마리라고 찍혀 있습니다. 또 지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09지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도 광주시의 우리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숫자 08과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LSH라고 연속해 찍혀 있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의 신선 2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08 신선농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천안시 시온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11 시온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나주시 정화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13 정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찍혀 있는 표시를 가지고 살충제 달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먹지 말고 판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추석을 앞두고 달걀 수입 채널을 확보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란 자조금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 인증기관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친환경 농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민간 인증기관이 64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통폐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 축산물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살충제 달걀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충제 달걀 유통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창업 런웨이와 뉴스통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말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인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IT 관련 기업을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의 지난 방송에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로 통합보험관리 서비스 앱을 개발한 유준우 대표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보험은 어렵고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 보험을 모바일로 옮겨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과 IT의 융합인 인슈어테크에 도전한 유준우 대표의 창업 이야기를 청년 창업 런웨이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준우 대표는 통합보험 관리 서비스 앱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인슈어테크라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 먼저 설명해 줍니다. 보험을 뜻하는 인슈어런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보험의 IT 기술을 결합해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가 인슈어테크라고 합니다. 유준우 대표의 회사처럼 휴대폰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통합보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인슈어테크의 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인슈어테크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설명해 주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는데요. 자막 또한 핵심적인 내용을 적절히 전달하고 있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유준우 대표는 보험이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선택했는데요. 창업하기 전 보험업계 중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렸지만 외향적인 성격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펼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먼저 컵케이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발로 뛰며 준비한 끝에 외형적인 확장을 이뤘지만 빵을 만드는 데 대한 전문 지식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준우 대표는 컵케이크 사업 실패에서 얻은 3가지 교훈을 말해줬는데요. 먼저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도전해야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컵케이크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유준우 대표의 경험은 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원들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만들고 이들을 위해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기획하라는 3번째 교훈은 자신의 보험 규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야 하는 시스템 때문에 고객이 불편함을 느껴 이용자 수가 늘지 않았던 초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창업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창업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경우 자칫 창업이 쉬운 것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에 동반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함께 설명될 때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비로소 눈에 보입니다. 류준우 대표의 경우도 통합보험관리 서비스 앱의 성공이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교훈 삼아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준우 대표는 창업은 결국 사람이라는 말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사람을 얻고 함께 가는 과정,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각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강연자로 초청해 성공 비결과 경험담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성공자의 강연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강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방송에 강연자로 나선 류준우 대표의 말투나 말의 속도, 강연 자세 등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은 분명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창업 런웨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성실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광복 72주년입니다.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아픈 역사인데요. YTN은 지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열린 전국 곳곳의 행사들을 전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리밀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지정된 날입니다. 이때의 증언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올해로 5번째인 세계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작은 소녀상 5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YTN의 카메라에 담긴 500개의 작은 소녀상은 굳게 담은 입술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과 외국 관광객의 인터뷰 또한 전쟁과 아픈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던 1991년의 자료화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빛바랜 자료화면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본의 태도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와 학생들의 플래시몹 소식도 전했는데요. 특히 무용, 합창, 관현악 연주 등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끌려갔던 소녀들의 정서를 같이 느껴보고 한을 풀어내보고 싶었다는 학생들의 플래시몹 행사는 우리가 아픈 역사 앞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느끼게 해줬습니다. 정부는 최근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돈이나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해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YTN은 지난 7월 30일 미국 최초로 소녀상이 건립된 글렌데일에서 지정한 위안부의 날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리밀 또한 잊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띄어쓰기가 잘못 사용된 자막이나 시제가 잘못 표기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일부분 자막에서 쌍중단이라고 띄어쓰기를 했는데 쌍중단이 엄연히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야 했고 아울러 전문 용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어를 병기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 의원의 귀국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김광수 의원의 SNS를 활용했는데 좌측 상단의 자막과 겹쳐서 시청하기에 좀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위안부 기리밀 행사 관련 보도를 15일 구성하면서 14일에 사용한 오늘 오전 서울 청계광장이라는 자막을 어제 오전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유선 중부대 교수로부터 북한 및 국제 외교에 대한 본질적 보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안보가 매우 불안한 나라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졌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이슈,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덩달아 고조돼 왔습니다. 급기야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 정상들의 입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처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국제 외교는 우리나라의 존립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뉴스가 성립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뉴스로 보도돼야 하고 심층적으로 보도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을 보면 북한이나 외교 및 국제 뉴스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편입니다. 가령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언론은 떠들썩하게 북한 문제를 다룹니다. 미사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얼마의 예산을 소비했는지 등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잠잠해지면 언론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의 정상이 북한을 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 발언이 자극적일수록 보도 빈도도 높아지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북한 이슈가 잦아들면 국제 외교 보도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방송 시간 속에서 가장 시의적인 사안을 선별해 보도하는 것이 물론 뉴스의 기능이기는 합니다만 잠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설사 지금 당장의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뉴스 보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뉴스는 이 세상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창입니다. 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론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른바 뉴스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및 우리나라의 안보를 둘러싼 국제 뉴스 보도는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 뉴스가 매일매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 정세 및 국제 외교 뉴스도 비중 있게 보도돼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북한 뉴스가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다가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연일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언론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언론 보도 행태로는 사안의 본 모습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매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국제 정세를 겪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듯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묻어내지기만 할 뿐입니다. 북한 문제, 국제 외교 문제에 사회 각 분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언론이 애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에 입각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